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총장 되시면 이 문제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을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야당에서는 지명 초기부터 김호수 후보자가 친정권 검찰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중립성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었는데요. 저희 뉴스탑10 지금부터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네. 김호수 후보자가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윤 전 총장이 임기를 마쳤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꽤 뼈있는 얘기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아니 오늘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대체로는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는데 왜 시작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였는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원래 총장 후보자가 되지 않았어도 되는데 윤 전 총장이 갑자기 떠나서 후보자가 된 걸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왜 떠났냐고 비판하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떠났는데 김호수 전 차관은 아무 역할이 없었던 건가요? 윤석열 전 총장을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배제하자고 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갈등,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에서 어떤 한 축을 담당한 건 아니었는지 윤석열 전 총장을 이름을 먼저 꺼내면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지지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지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청문회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예. 2019년 3월이죠.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 당시 박영선 후보자가 갑자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CD를 건네면서 차관시키면 안 된다 하면서 무슨 동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둔갑하다시피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분위기도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야당에서는 하지만 여당은 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 내지는 어떤 일부 비난도 있고 이렇게 청문회 전체를 윤석열 청문회로 이끌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박영선 청문회를 박영선 전 장관 청문회를 벤치마킹한 건지 아무튼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윤 전 총장이 조금 더 부각되는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 얘기로 시작이 된 오늘 청문회인데요. 이 여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김호수 후보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개혁과 싸웠다는 건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총장은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어요.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나열을 한번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총장 되시면 이 문제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국 장관을 수사했다고 해서 청와대를 수사했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것도 장모님이라는 분이 수백억을 잔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어떻게 구속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나 참 의심스러워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주신 내용 유념하겠고요. 윤 전 총장 성포장 같았는데 실제로 김호수 후보자가 적는 모습도 화면에 담겼어요. 정미경 의원님, 여기 보면 김종민 의원이 검찰총장은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다. 그러니까 멈춰서 속도 조절을 하는 이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좀 약간 웃음이 나왔는데요. 저렇게 그 국회의원이 그냥 대놓고 우리 민주당, 여당, 청와대 수사하지 마라라는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결국 브레이크 밟으란 얘기는 우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아달라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엑셀 밟으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아니었으면 나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그 얘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훌륭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그 조남관 대행도 예. 굉장히 잘했거든요. 중간에 그 빈 공간을. 그랬으면 그냥 그 잘하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지 본인이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결국은 또 그 민주당 여당의 그 눈치를 보면서 윤석열 총장 그 공격에 또 합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그 국민들께서 예. 어떻게 보실까.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요. 요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국민들 안중에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전에는 눈치 보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좀 조심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갖고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추론까지 담아서 여러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시각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반면교사 삼아서 잘 배우고 따라하지 말 건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당 의원도 주장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만나볼까요? 김문식 교수님. 네.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은 과거 검찰총장은 개인 문제나 친인척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퇴를 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 있으면 사퇴를 안 했다.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물론 김호수 후보자가 즉답은 피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를 저도 지켜보면서 아까 모두에 나왔습니다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인지 그렇다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그 이야기는 김호수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이 있는 건지 자질이 있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비리의 문제는 없는 건지를 검증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 모두 발언부터 우리 김호수 후보자 스스로도 윤석열 총장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김호수 총장에게 상대로 질문하면서 윤석열 총장 사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경계와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김호수라고 하는 새로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간접적으로 쓰리쿠션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대표로서의 여당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호수 총장에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검찰개혁 뭐 정책적 질문하는 건 제가 몇 개 들은 게 없어요. 특히 지금 금방 나왔던 박성준 의원도 이야기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의 그 개인 비리 문제가 있는데 개인 비리가 아니라 가족들 문제가 있는데 예. 과거 검찰총장은 다 사표를 내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은 윤 전 총장도 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장모 문제나 부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 사건 자체도 다 알려 있습니다. 이미 다 투명한 유리 위에 다 올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장모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다 한번 검증이 된 건데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 부인 사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고 네.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저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로 그러면 저는 박성준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야당에서 그럼 정무회에서 총장 후보자 불러놓고 그러면 지난해 추윤 갈등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 걸 막 비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또 추윤 갈등과 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이 싸움을 다시 소환해서 또 싸운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김호수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좀 지나치게 윤석열 총장으로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비판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검찰총장은 속도 조절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가속밟는 자리가 아니라 아까 김종민 의원의 말도 저희가 들었었는데 그런데 또 반면 윤 전 총장 장모나 사건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브레이크 밟으라고 하고서는 수사를 당부했다. 이건 좀 모순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 수사에 공소 제기, 유죄에 필요한 사항을 해야 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정적 중립 지키고 이제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의 정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면 악셀도 밟아야 되겠지만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또 과거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나 저희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아주 과도한 압수수색이나 과잉 수사 뭐 이런 거, 별건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라라고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왜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지 또는 뭐 어떤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나름대로 당부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적합한 이야기인 건지 그리고 작년 1년만 경험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문제랑 추윤 갈등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국정 지지율은 떨어졌고요. 그런 결과, 모든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 재보선 선거에서 진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여당도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인사청문회에 맞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권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검찰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갑자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브레이크 밟으라는 얘기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저런 발언들은 한 곳에 집중하자. 자,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당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달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를 김우수 후보자가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동안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첫 단추가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전면 재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서 내용을 지금 잘 모릅니다. 1년간 밖에 있었거든요. 재수사 의지는 없으시다? 그렇지는 하는 거 않고요. 예. 제가 총장이 돼서 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견이나 사항을 보고도 받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정권 관련 수사 관련해서 본인이 취임하게 되면 뭐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 중립성 혹은 정권 겨냥한 수사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김우수 후보자가 했습니다. 저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이분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겠죠? 제가 볼 때는 김우수 후보자는 검사를 오랫동안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검사장 승진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 그 당시 퇴임 이후의 사건 수사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팀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글도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출세를 위해서 늘 애매모호하게 좀 잘 보이는 입장에 있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그냥 얼머부리면서 그냥 대답하신 것 같아요. 난처하니까. 근데 본인은 모르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늘 깨지고 있고 지금 내로남불식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취재를 좀 하거든요. 방송을 위해서 검찰 내부에. 물론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부적인 정서를 보면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이 검찰의 중립을 흔든 적이 없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우수 이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검사들이. 그냥
답정너래요. 뭐 일단 일부 예. 검사들의 목소리겠죠. 뭐 대부분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위기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총장 후보자가 지금 앞으로 정말 총장이 되신다면 진짜로 저렇게 애매모호한 대답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총장으로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예. 수사를 제대로 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답게 예. 예, 주문 드립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는 앞서 있었던 분위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오늘 청문회 최대 쟁점은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을 떠나 있었던 8개월 동안 2조 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임한 게 과연 적절했냐였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자가 2018년 6월에 법무부 장관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남부지검에서 이 라임 사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3월, 4월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어요? 작년 12월에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법에 보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전제로 드립니다. 들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못 드리는 것이죠. 바로 전관 내용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하거든요. 라임 수사 보고받다가 라임 변호사로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이도원 의원님 일단 보고받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보고받지 않은 부분, 이제 변호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보고받지 않은 부분도 언뜻 그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2월에 그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는 4월까지는 또 그 안에 라임 관련 압수수색도 있고 중요한 그 수사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검찰총장에게 올라가는 그 모든 수사 보고서는 그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게도 서면으로 보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보고는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보고받지 않았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그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변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심각한데 예. 이 사건은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무려 피해자가 5천 명이고 피해 금액이 그 2조 1천억 원이나 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여당 일부 의원의 이름이 언론에도 거명되는 등 현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생에 중요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입니다. 법무차관을 마치자마자 이 사건을 담당을 했다는 건 상당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굉장히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5건을 변호를 했는데 직접 뭐 옵티머스나 라임을 변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던 NH투자증권이라든지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던 그 우리은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직접 당사자가 또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사건,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분은 이낙연 대표와 김호수 전 차관이 전남 영광 그 동양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보면 김호수 그 전 차관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 유지 조항을 내세워서 뒤로 숨는 거는 조금 좀 더 당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언젠가는 이 문제도 잘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그래서 한번 차분히 정리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2018년 6월에 김호수 차관이 취임을 하고 1년 반 뒤에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 사건 수사를 착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호수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라임 사건 혹은 옵티머스 사건의 주요 사항을 아마 법무부 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겠냐라는 뭐 의혹도 좀 있고요. 근데 김호수 차관이 퇴임을 하고 5개월 뒤에 이 관련해서 이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 사건을 수임했다. 이 흐름 자체만으로도 총장이 되게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인간적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김호수 차관이 작년 4월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검찰총장으로 놓을 거라는 생각을 만약에 못했다고 한다면 네. 뭐 변호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디 고문 변호사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적어도 법무부 차관까지 직전에 했던 분이 차관을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어디 로펌에 가서 고문 변호사를 맡았는데 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의 비서실 부실장 하는 건 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은 이미 국가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 수천 명이 피해를 본 피눈물을 뽑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법무차가 있을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보고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으로 퇴임하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법무부 로펌에 가서 자기가 고문 변호사 하는 건 저는 오케이. 그러나 고문 변호사 하더라도 자기가 변호사 선임계를 올릴 게 있고 안 올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 같다면 적어도 나임과 옵티머스에는 자기가 변호인 이름을 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공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최소한의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임을 대신해서 팔았던 우리은행을 변호를 했고 옵티머스를 대신 팔았던 NH농협 투자정권을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 공범이거나 주모자 범죄에 들어가는 지금 행위자들입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자기 몰랐고 거기서 무슨 국민 애환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을 때도 예. 지나친 정관회의와 수임료 받은 것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액수의 고죄를 떠나서 차관 퇴임 후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나라를 떠들썩게 하는 사건에 자기가 변호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저는 좀 피해 갔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화면에도 여기에 좀 잘 덧붙여놨는데 이 사건 사실 사기 피해자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무려 1조 6천억 원대 대규모 피해를 입힌 건데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목소리 한번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돈이에요. 그 돈, 그거 전부인데 2억이에요. 그럼 유산이신 거네요? 그렇죠. 남편이 정말 피같이 모은 돈이에요. 5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 시술을 받게 되는데 제가 수령한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그 퇴직금을 받은 게 한 2억 수 정도 됩니다. 노후 생활에 그도 안정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의 가입을 한 거죠. 저희는 증권회사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그 증권회사를 감독하는 그 감독기관이 금융감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모수 후보자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변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발언이요. 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변호하고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저 발언이 좀 꽤 논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사건 자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이 사건 수임한 부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본인 개인 수임한 게 아니라 이제 법무법인이 수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자가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국민 애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해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라임 옵티머스의 수임 문제랑 결부가 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진복됐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분명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본인 개인이 수임한 게 아니라 법무법인이 수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1월달부터 예를 들면 3년간 검사장 출신 같은 경우가 취업을 못하는 거니까 본인이 걸리는 문제도 분명히 아니라는 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한 2,900만 원 정도 받은 거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데, 과거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거의 한 매달 제가 볼 때 1억씩 수임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17개월 동안 급여를 갖다가 이거 급여니까 작년 16억 정도의 논란이 분명히 있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통과돼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정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미 야당 입장에서는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능력은 검증한 거죠. 총장은 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인에 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식적인 방식으로 승진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이 이 도덕적인 검증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검찰총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예를 들면 비위인가? 문제인가? 이건 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보고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호수 후보자는 한 달 평균 3천만 원에 가까운 고액의 자문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국민 애환을 경험했다는 이 발언이 야당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혹시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세해 전이라고 그러죠. 세후가 아니고 지난해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세 등 해서 1,70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3천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보수가 좀 많다는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말씀하셨고요.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적다면 적고라는 말씀도 하셨고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직접 쓰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민 애환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데 정 의원님 이것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변호사법에는 퇴임 1년간 이런 사건 수임하지 않도록 명시가 돼 있긴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대별로 변호사법이 있는지. 예, 변호사법 위반에, 그러니까 변호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퇴임 1년 전, 그 사건은 퇴임 1년 이후에 못해요. 그러니까 퇴임한 걸 중심으로 해서요. 그 1년 전 거를 그 1년 이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보면은 지금 변호사법 위반 일수가 있는 거죠. 라임 사건을 했으니까요. 물론 본인이 안 하고 내 법무법인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냐면 법무법인도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변호사법 위반의 수임 제한 규정을 한 취지가 실질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관련 사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무법인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법무법인이 그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본인은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자문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변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군가가 문제를 삼는다면 저는 이거는 재판까지 가서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라임 사건은 잘 보세요. 보통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지금 피의자, 피고인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범법자를 지금 변호하면서 국민의 애환을 얘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염장을 지른다고 할까? 상처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자꾸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변호사가 어떤 수임을 하건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정미규 의원님 다만 변호사법을 말씀하신 거고요. 변호사법 위반에는 이걸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일 때요. 그 라임 사건에 대해서 보통은 다 보고를 받습니다. 장관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 밑에 차관이 나는 몰랐다. 나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물론 근데 김호수 전 차관, 김호수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